안녕하세요. fun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3강, 바로 의열단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열단은 이게 약간 일제강점기의 기존의 문법에서는 조금 벗어난 파트기는 해요.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제강점기는 뭐뭐 생각해야 돼? 그래,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 파악하라 그랬죠.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 세 개의 시기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시기 파악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을 정치와 경제에 나누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그 해당하는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 어떻게 지배하는지 배웠으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일본의 그런 식민 지배에 맞서서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그거 어떻게 봐야 돼? 국내와 국외로 나눠봐야 돼. 이렇게 한 시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죠. 그 시기가 변하는 기준은 뭐가 변한다는 거? 일본의 식민 지배 방식이 변한다는 거야. 그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왜 변하는가? 그 변화 이유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단 뭐 배웠지, 얘들아? 1920년대 독립운동. 어느 지역의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뭐가 주가 되었다? 무장 독립투쟁이 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주와 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 국외 독립운동 중에서 그 만주랑 간도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시간, 그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그 시간 순서, 사건의 그 전개 흐름, 시간 순서를 아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뭐랑 뭐를 비교하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비교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자, 일단 그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그 시간적인 흐름, 사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스토리 라인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죠.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뭐의 반복? 시련과 극복의 반복. 승리, 시련, 극복이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 머릿속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그죠? 자, 승리. 우리는 처음에 우리 영광된 승리로 시작을 하죠. 무슨 전투,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전투는 두 개 비교하는 게 심이 나겠지. 뭐로 봐야 돼? 어느 지역, 일단 지역,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누가 어떤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싸웠는가? 자, 봉오동 전투, 그 봉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누가? 홍범도가 이끄는 무슨 부대?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을 물리쳤던 전투죠. 그 다음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는 어디에서? 청산리에서. 근데 이건 청산리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라 그랬어. 6일 동안 10번을 싸웠고 백운평, 어랑촌 많아요. 싸운 지역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청산리이기 때문에 청산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그 자료에 청산리라는 그 지명이 안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누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이 되고 그 외 기타 독립군 연합부대가 힘을 합쳐서 싸운 독립군 연합부대의 전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나오면 봉오동일 수도 있고 청산리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청산리 전투네. 지역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시험에서 그런 적이 있어. 자료가 딱 나오고 독립군 악전 고토 끝에 승리를 거두다 하고 이제 6일 동안 10번 백운평 어랑총 등지에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의 연합부대가 중심이 되어 일본을 무찔렀다. 딱 자료가 나오고 이 자료랑 관련된 독립군. 그래서 김좌진이 안 나왔다. 6일 동안 10번의 전투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가 일본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무슨 전투야? 그래요. 봉오동 전투가 아니야. 연합부대라고 했잖아. 청산리 전투였던 거예요. 6일 동안 10번.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오니까 둘은 지역, 인물, 부대 중심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승리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죠. 무슨 참변, 무슨 참변?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죠? 삼부를 만들죠. 일본이 또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랑 뭘 맺어? 미스야 협정을 맺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오동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삼부 성립, 미스야 협정, 이런 사건들의 기본적인 흐름 넣어두시고 봉오동 청산리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의열단이야. 이건 내가 왜 문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냐면 기존의 틀에서는 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의열단은 10년대부터
계속 이제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예요. 일제강점기 내내. 얘네 약간 독립된 파트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의열단은. 일단 여러분, 의열단을 말하기 전에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독립운동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독립운동가 리스트 쫙 해봐. 누구였을 것 같아? 뭐 김좌진, 홍범도, 뭐 신돌석? 아니면 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 여러분 김구 선생님 목에는 얼마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냐? 200억이 걸려 있었어요. 200억.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돈으로 60만 원, 200억. 근데 그 김구 선생님보다 더 높은 현상금을 가지고 있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네스북 1위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상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1위였는데 이 타이틀을 뺏겼어. 누구한테 뺏겼냐면 여러분 혹시 그 미국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9.11 테러라고 알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 일이에요. 이게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2000년 초반에 그 이란 이라크 그 테러리스트 알카에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쌍둥이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납치한 비행기를 꼬라 박은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자살특공대로 이용한 거야.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당한 비행기가 미국의 심장 부위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그대로 갖다 박은 거야. 난 그걸 뉴스로 봤어. 저녁 먹다가.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 실제인 줄 모르고 영화인 줄 알고 와 멋있다 이랬다가 같이 먹는데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지금 사람이 몇천 명이 죽었는데 그런 말 하냐고. 난 그만큼 현실감이 없었던 거야. 영화인 줄 알았거든 이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 9.11 테러로 미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테러리스트들의 리더가 바로 누구냐?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 최악의 테러리스트죠. 미국 정부가 이 오사마 빈 라덴의 목에다가 540억을 걸었어요. 현상금으로. 그리고 결국 미국의 FBI와 CIA의 수사망에 걸려서 얘를 죽여. 이게 작전명 이글, 이글은 아니구나. 미안해요. 무슨 작전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작전으로 얘를 죽여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1위야. 근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던 현상금 1위는 오늘 배울 의열단의 주인공,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보다도 높은 현상금. 얼마였냐? 320억.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어마어마하죠. 바로 김원봉입니다. 320억의 남자 김원봉. 이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 오늘 공부할 의열단이에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와, 320억? 근데 여러분, 김원봉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일본에게 잡혔냐, 안 잡혔냐? 안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김원봉이 얼마나 힘들게 독립운동했냐면은 자기도 알아. 일본이 320억이면 사람 눈 돌아가게 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정말 철저하게 움직여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고요. 같은 장소에서 4시간 이상 머물러 있잖아. 절대로. 잠자는 거 포함해서. 무조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튼 그 김원봉이 만든 게 의열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무슨 단체? 의열단. 뜻은 뭐냐면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 그러니까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320억의 사나이 김원봉이 만들었습니다.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언제? 1919년에 어디서? 만주 지린성에서,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을 당시에 김원봉은 320억의 사나이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김원봉이 320억이었겠니? 처음에는 그냥 무명의 독립운동가였어. 이걸 만들었을 때만 해도 김원봉 나이는 꼴랑 21살이야. 대학교 2학년이라고요, 여러분들. 꼬맹이요, 꼬맹이. 이제 막 성인 된 꼬맹이였다고요. 그래서 김원봉이 자기랑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 독립운동 단체를 딱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 젊다는 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죠.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김원봉과 동지들이 의열단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 해야 되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만 있지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야. 근데 김원봉이 대단한 건 김원봉은 본인의 모자람을 숨기지 않아.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나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 그죠? 우리도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김원봉은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해서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이자 가장 이제 뛰어난 역사학자이자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그러니까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나중에 공부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채호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신데 이분에게 찾아갑니다. 김원봉이. 그래서 신채호한테 가서 말해요. 선생님, 저와 동지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한숨 바쳐보고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의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젊고 배움이 부족하여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독립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선생님이 저와 동지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한 거야. 신채호가 빤히 보더니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난 아직 너가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 너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살아보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보겠다. 그러니까 곁에 두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김원봉이 그때부터 분필이 떨어져서 그 신채호랑 한 달인가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그 신채호가 한 달이 있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넌 정말 크게 될 사람이다. 너와 동지들을 위해서 글을 써주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종이를 펴서 글을 한 편 써줍니다. 이걸 받아본 김원봉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 글을 저와 동지들, 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으로 함께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의열단은 이 신채호가 써준 글을 복사해서 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항상. 이 글이 바로 뭐냐? 의열단의 사상이자 행동 지침이 된 신채호가 써준 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잘 나오는 조선 혁명 선언이라는 글이에요. 분필이 왜 이렇게 많이 깨실까요, 여러분들?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채호가 씁니다. 신채호가 조선혁명을 썼다는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이 팩트 자체도 잘 나와. 신채호가 조선혁명을 썼다라는 거 잘 나오고, 이 조선혁명 선언, 이거는, 자, 누구의 의열단에 뭐가 되었다? 행동 지침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 행동 강령, 매뉴얼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글에 대해, 그러니까 이 팩트도 잘 나와.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되었다는 팩트도 잘 나오고,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건 뭐냐? 이 조선혁명 선언이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느냐? 이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주로 이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되었다는 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한능검에 잘 나오고요. 이 글의 내용, 그 자체를 묻는 거는 내신용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럼 이 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글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너희가 진정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 라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독립운동 중에서 말도 안 되는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러니까 글로 치면은 미괄식인 글이죠. 진짜 주장은 뒤에 끝에 나오고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두 파트야. 그럼 어떻게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 일단은 깝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돼. 그럼 뭘 까느냐? 외교론. 이승만이 싫어하겠죠? 외교론과 준비론을 비판을 합니다. 이 준비론은 말 그대로 준비하자. 그러니까 뭘 기르자? 지금 당장 일본이랑 싸우는 건 힘드니까 우리가 실력을 충분히 기를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준비론은 실력 양성론이에요. 실력 양성론. 외교론, 준비론, 그리고 또 뭐를 깠냐? 자치론. 자치론 기억나요? 그 일본의 이간질로 인해서 실력 양성운동을 주장하던 민족주의가 분열되죠. 뭐랑 뭐로?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가 어떤 애들이야?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라고 했던 애들이 있죠? 걔들이야, 자치론자. 얘들을 비판하는 거였어.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는 독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은 밑에 나옵니다. 더 아래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너네가 독립운동 할 거면 외교 준비 자치론이 아니라 바로 쓰고 설명할게요.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민중 직접 폭력 투쟁.
그러니까 누가? 민중들이. 민중이 뜻이 뭐냐면 우리 같은 개개인, 나라의 주인, 우리 같은 개개인을 뭐라 그래? 국민이라고 그러죠. 나도 국민, 너도 국민. 그죠? 우린 다 국민이죠. 개인을 국민이라고 그러고 그 국민 전체의 집합을 민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민중이 모두 어떻게? 직접 남의 손에, 남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직접 뭘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누가? 민중이. 뭘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폭력을 혁명의 수단으로 정당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의아해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배우죠. 폭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학교 폭력 얼마나 위험한 말이야. 학교 폭력위원회 학폭간다 이러면 이게 되게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프로야구 선수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명당했다가 학폭 그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프로야구 지명 취소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폭력은 나쁜 거라고 배워. 폭력은 나쁜 게 맞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돼요.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폭력이 나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폭력이 나쁘다는 전제를 깔면은 이분들도 나쁜 분들이야. 독립운동가 다 나쁜 분들이죠. 다 총 들고 폭탄 들고 빵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이분들은 왜 폭력을 주장했냐? 그 상황 자체가 불법이니까. 일본이 우리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말로 안 통하니까 그 불법적인 지배를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봐야 돼. 무조건 폭력이 나쁘다? 독립운동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니까 솔직히 감이 안 오죠. 그럼 뭐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 행동 지침이고 외교 준비 자치론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폭력을 주장했다. 좀 와닿지 않죠? 지금 글을 한번 봐야 돼. 자료가 잘 나오거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제가 별표 쳐놓고 조선혁명 선언 글을 실어놨죠. 여기 화면에도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거기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봐. 강도 일본의 구축을, 그러니까 구축이라는 건 몰아내자는 거야. 강도 일본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다? 외교론이다. 이거 얘들아 내신 시험에서는 이거 빈칸 쳐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신채호가 처음으로 까는 건 뭐야? 외교론을 까는 거야. 그럼 이게 외교론을 깐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도 뒤에 나와요. 첫째는 외교론이니 청원서나 여러 나라 공관에 던지며 탄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약함을 애걸하여 국가의 존망, 민족 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게 만을 기다려도다. 그러니까 외교론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 독립을 다른 나라에게 제발 저희 좀 독립시켜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만 나오고 이 외교론을 딱 빵꾸 뚫어놔도 여러분 이거 보고서 외교론을 비판하는 문단이구나 해서 외교론도 곤란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문단. 둘째는 뭐니? 준비론이니. 이것도 곤란할 줄 알아야 돼. 나오죠.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게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법이 단절된 때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벤분의 1? 오탑니다. 100분의 1이에요. 나타났어요. 벤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에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까는 거지. 외교론, 준비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나오지만 자치론도 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독립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주장은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뭐는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민중. 중요한 거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그리고 뭐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 폭력. 민중과 폭력. 이것도 빈칸 뚫어놓으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외교론, 준비론, 민중, 폭력은 빵꾸 뚫어놔도 여러분이 곤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자 이렇게 이런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 지침으로 삼은 의열단. 이 의열단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당연히 뭐는 아닐까? 그치. 외교론, 실력 양성론, 자치론은 아닐 거죠. 어떤 투쟁을 할까? 그치. 폭력 투쟁을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의열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한번 의열단의 활동 목표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의열단이 어떠한 활동 목표를 가졌느냐? 이거부터 볼게요. 여기 제가 아래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오른쪽 위에 클립 영상을 띄워놨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 보세요, 여러분들. 의열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폭력이야. 그럼 어디에 폭력을 휘둘러야 될까? 목표 봐봐. 거기 봐봐. 활동 아래 목표 뭐라고 나와요? 뭐를 파괴한대? 그래.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을 파괴한대요. 그러니까 폭력을 쓸 거라면은 일본에게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의 핵심적인 기구를 파괴시켜야겠죠. 뭐 일본의 식민통치기구, 뭐 조선총독부, 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일본의 식민통치 기관에 폭탄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야. 이 말한 폭력은 그런 폭력이에요. 의열투쟁, 폭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일본 식민통치 기관을 파괴하느냐? 누굴 죽이려고? 여기 누가 있을까? 그래,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식민통치 이 기관에는 당연히 일본의 핵심적인 관리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야. 이 식민통치 기관을 파괴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윗대가리들, 일본의 고위 관리와 그들에게 빌붙어 있는 친일파를 처단하겠다는 거야. 이를 통해서 뭘 유도하느냐? 일본에게 공포를 주는 거야. 야, 씨, 우리 조선인들 괴롭히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주고 그 공포를 통해서 일본이 식민통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바라는 건 뭐야?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나서서 일본과 싸우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조선 민중들이여 총칼을 들고 싸웁시다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고 싸워요? 아니죠. 폭력으로 일본과 싸우겠다는 건 뭘 내걸어야 돼? 목숨을 내걸어야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의열단원들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자. 우리가 우리 한 몸 던져서 폭력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기관과 일본의 이런 관리들을 죽이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일본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러면 우리 행동에서 용기를 얻은 조선의 민중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나도 싸우겠어 하고 총칼을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우리의 활동을 보고서 직접 봉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용기를 주고 다 같이 일본을 몰아주자는 거야. 이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의열단원들이 폭탄 들고서 일본의 그런 핵심적인 식민통치기관과 친일파들을 일본의 그러니까 머리, 윗대가리들을 빵빵빵 날려버리면서 일본에게는 공포를 주고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는 용기를 줘서 그들이 바라는 건 우리 민중들이 모두 다 우와 하고 일어나는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들의 목표대로 일본의 식민통치기관을 폭탄을 가지고 빵빵빵 날려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목표는 뭐 간단한 거고 활동. 여기서 중요한 거. 의열단원 멤버들이 누가 어떠한 일본의 식민기관을 파괴했는가 이걸 짝짓는 문제가 엄청 잘 나와요. 이건 솔직히 좀 외워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 구한말에 의열투쟁 기억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장인환과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그리고 나철과 오규호가 오저감살단을, 그리고 이재명이 이완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이거 암기야. 이건 좀 외워야 돼요. 근데 다만 여러분 미리 말을 할게요. 이거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쌤이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입시학원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고등반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여기 부분이 잘 나오니까 야 얘들 이거 시험 외워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 고등학생 한 명이 이제 원어 그대로 할게요. 아 씨발 외울 거 존나 많네 이러는 거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점수를 따는데 방해가 되는 암기 수단일 수는 있어요. 틀리면 짜증나는. 근데 얘들아 이 활동 이분들 지금 폭탄 들고 일본의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거야. 미리 말할게요. 이분들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죽었어요. 이거는 활동하는 순간 얘들아 생존 가능성이 0%야. 무조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목숨과 맞바꾸는 활동이야. 이분들은 정말 한 번뿐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짜증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하나뿐인 목숨을 독립을 위해 해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난 진짜 그때 너무 화도 나고 놀라가지고 걔를 데리고 막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김익상이라는 분은 어디를 공격했느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최고의 식민통치 기구가 있었죠. 바로 뭐? 그치, 조선총독부. 이 일본의 심장부인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빵 하고 터뜨립니다. 그리고 김상옥이라는 분은 서울 종로 아십니까? 종로? 그 종로 경찰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폭탄을 빵 하고 던져요. 그럼 여기는 왜 공격했느냐? 이 종로 경찰서가 어떤 경찰서냐면 독립운동가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야.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면 여기서 고문을 했어요. 여기서 죽어간 독립운동가가 되게 많았어. 여러분 너무 옛날 드라마를 모르겠다. 야인시대에서 주인공 김두한을 괴롭히는 미화경부가 여기 출신이거든요. 아무튼 이 종로경찰서를 이제 김상옥이 공격을 하는데 이 김상옥이 여러분 좀 영화 같은 사람인 게 별명이 비연이야. 일본이 붙인 별명이야. 비연이 뜻이 뭐냐면 나르는 연, 제비 같다. 행동이 너무 재빠르니까
나는 제비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본이 비연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김상옥이 일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빵 던졌어요. 경찰 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 그 안에 있던 경찰들이 막 뛰어나올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야, 어떤 새끼가 폭탄 던졌냐, 잡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로 시내 한복판에서 김상옥과 일본 경찰 수백 명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김상옥은 쌍권총의 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권총 쏘면서 막 이제 일본군은 수백 명과 막 추격전을 벌여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백발백중이었다 그래. 일본군 몇십 명을 사살을 하거든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 현실은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에서 총알이 무한이지. 장전하면 끝이죠. 총알이 다 떨어진 거야, 김상옥이. 일본군이 포기당했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딱 한 발 남았어. 한 발 딱 남은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대로 잡혀서 고문당하느니 죽겠다. 이래서 이제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합니다. 지금도 그 김상옥 이분의 그 죽은 자리에 기념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그 대학로 아십니까? 4호선 해화역 타면 내리는 오늘날의 소극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로 있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이 김상옥 열사 추모비가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가서 볼텐데 이게 모티브가 된 인물이 여러분 영화 밀정 아십니까? 밀정의 오프닝에 박희순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 김상옥을 모티브로 한 거야. 참고로 김원봉과 의열단을 다룬 영화, 김원봉이 나온 영화 되게 많아요. 영화 암살에서는 조승우 씨가 맡은 역할, 밀정에서는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연기파 배우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근데 김원봉은 생각해보면 근데 쌤, 밀정에서 조승우가 맡은 역할이나 암살에서 이병헌이 맡은 역할이나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이잖아요. 왜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일까?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비연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서 이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김지섭 이분은 어디에 폭탄을 던지냐?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죠? 일본 왕이잖아. 일본 천황이 머무르는 일본 왕궁의 폭탄을 던져. 일본 왕을 죽이지 못해. 일본 왕궁이 워낙 넓잖아. 일본 왕궁의 그 뜰에다가 폭탄을 빵 던져요. 왕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석주는 어디에 폭탄을 던지느냐? 토지조사 사업 기억납니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때 일본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여기와 또 조선식산은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폭탄을 빵 하고 던집니다. 여러분 영화 그 밀정에 보면은 그 밀정 마지막 장면이 그 송강호가 어떤 그 교복을 입은 학생한테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딱 줘요. 그럼 그 교복 입은 학생이 그 송강호로부터 받은 도시락 폭탄을 자전거 뒷자리에 딱 달아놓고서 웬 건물로 자전거를 타고 찌릉찌릉하고 자전거 타고 들어가. 이 학생이 나석주고 이 나석주가 들어간 곳이 동양식 주식회사예요. 이걸 가지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영화이긴 합니다. 의열단의 삶이 궁금하다면 밀정은 진짜 한번 꼭 보세요. 자, 여러분 이분들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을 대비하니까 암기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천재인 것 같아요, 쌤은. 자, 김익상 여기 뭐 들어가요? 시읒 들어가죠? 조선 총독부 시읒 그리고 김상욱 이역이 들어가죠? 종로 경찰서. 김지섭 비읍이 들어가죠? 일본 왕궁 비읍.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지읒 조선. 그래서 탁탁탁 여기서 이렇게 헷갈리시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이름이랑 함께. 기가 막힌 암기법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아래 이 프린트 쭉 아래 내려가면 4명의 정말 잘생긴 핸섬 가이드 4명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근데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4명 다 너무 잘생겼죠. 그죠? 그 나이가 어때 보여? 그래 얘들아, 되게 젊어요. 되게 젊어. 의열단원들은 평균 나이가 20대에서 많아봤자 30대를 덜 넘기잖아. 되게 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 젊다, 잘생겼다, 또 뭐 있을까요? 다 옷차림이 어때요, 지금? 양복을 입고 있죠. 그죠? 여러분, 왜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양복을 입었을까? 아씨, 독립운동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뭔 양복이요? 돈 많은가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의열단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열단을 취재하고 의열단의 그 생활을 취재한 그 미국인
그 기자 겸 그 소설가가 있어요. 이제 님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아리랑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그러니까 의열단의 생활은 밝음과 어두움이 기묘하게 혼합된 것이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즐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친구들이었다.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했으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미련이 없도록 이분들 평소에 취미가 뭐냐? 보통 여러분 독립운동가라 그러면 이러고 갔죠. 이분들은 되게 유쾌했다 그래. 테니스 치고 승마 배우고 수영하는 게 취미였다 그래요. 언제나 스트레스를 덜어놓고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죽으러 갈 때 미련 없이 죽으러 가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진도 제일 좋은 걸 찍었다 그래. 왜? 이 사진이 있고 나의 뭐니까? 나의 영정 사진이니까. 그래서 영화 밀정에서도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양복을 입고 사진 찍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더 있어요. 의열단원들. 뭐 부산경찰서를 이제 공격하신 박재혁이라는 분도 계시고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의열단의 삶을 다룬 영상도 제가 여기 클립으로 위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열단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는 순간 미련이 생겨서 못 떠나니까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 그래서 되게 막 그런 거 로맨스 되게 많아요. 사랑한 여자를 두고서 가지 마요 이러면 이제 난 조국을 위해 가야 돼 이러고 이제 그런 눈물 나는 러브 스토리도 되게 많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이분들 삶을 생각해 주세요. 다 저보다 어렸어요. 나이 보니까 다 나보다 어리더라고요. 난 지금 솔직히 하라고 못할 것 같거든요. 폭탄 하나 주고 조국을 위해 죽어라.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의는 뭘까요? 독립에 대한 항일의식을 고취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일본과 싸우겠다는 항일의식을 걸어넣어준 거죠. 근데 아무튼 활동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의열단에 한계가 있어요. 아니 쌤, 이렇게 멋진 분들에게 한계라니요. 독립운동가 비하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이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고 하나뿐인 목숨을 버려가면서 일본의 식민통치기관을 빵빵빵빵 파괴했어.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 일본에게 공포를 유발하고 일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거대한 나라잖아. 이렇게 무너진 건물은 뭐 하면 되죠? 다시 만들면 돼. 그리고 여기서 죽은 관리는 뭐 하면 돼요? 다시 뽑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 훌륭하신 분들 생각해봐. 얘들아,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만한 그리고 이런 작전을 성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을까? 몇 명 없어. 이건 정말 독립운동가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란 말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는데 일본에게는 솔직히 큰 타격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기대했던 민중들의 직접 봉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깨달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건 딜교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딜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개별적인 폭력 투쟁으로는 일본이란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개별적인 폭력 투쟁으로는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일본이 이제 짜증나. 뭐야 이거. 목이 따가워. 이러면 해서 일본이 하고 일본이 사망할 만한 타격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개별적인 폭력 투쟁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조직적인 투쟁을 하자. 일본을 무너뜨리기 전에 조직적으로 단체로 움직여야 한다 해서 투쟁 방법을 바꿉니다. 개별적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투쟁으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문제점을 느꼈으니까 어떻게 할까? 조직의 성격을 바꾸겠죠. 이런 개별적인 폭탄 빵빵빵빵 하는 조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걸로 의열단의 그런 그 체질을 바꾸겠죠. 이제 의열단이 어떻게 개별적인 폭력투쟁 단체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단체로 바뀌어나가는가 그 의열단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의열단이 이런 개별적인 폭력투쟁으로는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직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죠? 네, 조직적인 무장투쟁. 여러분, 자,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는 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단체로
힘을 가지고 일본이랑 싸운다는 거야. 얘들아 봐봐.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뭘 말하냐.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싸우는 집단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쵸. 군대라 부릅니다. 즉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는 건 뭐를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뭘 길러야겠다? 그래, 군대를 길러야겠다는 거예요. 군대. 즉 이 말은 군대를 양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해. 근데 얘들아 또 뭐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지? 군대는 조직이잖아, 집단이잖아.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불러요? 군인이라 부르죠. 그러면 이제 군인은 크게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병사, 위에서 돌격하라 이러면 야 하고 돌격하는 일반 사병, 병사가 있고요. 쫄병이라고 하죠. 일반 사병이 있고 그 사병들을 지휘, 전략 전술로 지휘하는 간부, 지휘관이 있죠. 그러니까 지휘관과 일반 병사 이게 두 계급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뭐 중요하다고 말하면 좀 뭐한데, 그러니까 뭐가 더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역할상 더 큰 역할을 하고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더 중요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 일반 병사일까? 지휘관일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휘관입니다. 일반 병사는 얼마든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지휘관의 역할은 그렇게 함부로 대체할 수 없고 이 지휘관은 병사들을 전략과 전술로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길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지휘관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님이 지휘할 때는 백전백승이었던 조선 수군이 원균이라고 하는 이상한 지휘관으로 바뀌자마자 한 방에 무너졌어요. 칠전량해져. 이순신이 그 7년 동안 길러놓은 수군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요. 지휘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원균의 그 이상한 지휘 덕분에. 그래서 일본군 최고의 명장이라고도 비꼬는 거잖아. 근데 그 몰락한 조선 수군을 이순신이 이끄니까 12척 가지고도 300척을 막아내는 기적적인 승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도 중요하지만 이 병사를 길러내는 지휘관의 역할이 군대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기른다는 거 결국 누구를 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 지휘관을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을 기르는 건 쉬워 어려워?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의열단원들이 이런 지휘관을 길러낼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없어. 그래,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총 쏘고 막 폭탄 던지고 이런 건 잘하지만 그 수천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 어떻게 하죠? 배워야죠. 그죠?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 군사 전문 학교를 가야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학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날 우리나라에 육군사관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지휘관을 길러내는 학교, 육군사관학교, 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죠. 근데 당시 우리나라엔 그런 사관학교가 없잖아.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휘관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판 육군사관학교인 황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 황포 군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920년대 후반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국 국민당이 만든 군사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서 전략과 전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 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 손으로 지휘관을 길러내야겠죠. 그래서 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의열단원들이 직접 학교를 만들고 교사가 되어서 지휘관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학교가 바로 조선 혁명 간부 학교예요. 조선혁명을 위한 간부, 지휘관 학교를 우리 손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가 1932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군대를 지휘할 만한 지휘관을 길러낼 수 있는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의열단은 정치 조직까지 나가요. 나중에 공부할 거야, 얘들아. 조선 또 부러졌어. 큰일 났다. 조선 민족 혁명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돼요. 당. 그러니까 정치 조직까지 만든 거야.
단순히 이제 싸움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인 조선민족혁명당까지 만듭니다. 이건 1935년이에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을 총망라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모인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좌우합작 운동단체고요. 드디어 이 정치 조직 아래에서 의열단의 최종 목표, 뭘 만들자? 군대를 만들자는 최종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휘관을 양성하고 지휘관 양성이 끝난 다음에 일반 병사들을 모집해서 드디어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조선의용대가 창설되게 돼요. 이 조선의용대 되게 중요한 군대야. 이게 어떤 군대냐면 참고로 이거 다 중국 땅에서 만든 거거든요. 중국 관내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 조직이야. 쌤, 최초의 무장 조직이라니요. 만주지방, 간도지방에 있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은 뭔가요? 여러분, 걔들은 나중에 말할긴 할 건데, 중국은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관외와 관내로 구분을 해요. 중국 애들은 관외 지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관외, 만주랑 간도지방은 중국 입장에서는 만리장성 바깥쪽, 관외 지방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독립군 만들고 뭐 해도 그렇게 중국이 신경 안 썼던 건데, 이 조선의용대는 만리장성 안쪽, 중국의 양쯔강이나 강남지방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관내 지방에서 만들어진 군대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국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 조직이었다는 거고,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열단이 개별적인 폭력투쟁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 군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나중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그 산하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의열단의 멤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누가 어디를 공격했느냐.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 얘들아 봐봐. 한번 봐. 김익상이 어디라고? 조선 총독부. 김상옥은 어디? 종로 경찰서. 김지섭은 일본 왕궁. 나석준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여러분,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분들 정도지만 실제 일본에게 처형당한 의열단원들은 700명이 넘었다 그래요. 700명. 그러니까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다는 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젊음을 바쳤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열단은 누가 만들었다? 320억의 남자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었다. 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 신채호가 만든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의 행동 매뉴얼이었다라는 이 기본적인 팩트와 함께 조선혁명 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 뭘 비판합니까? 외교론, 중미론, 자치론을 비판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민중 모두가 나서서 폭력으로 싸워야 한다. 민중 직접 폭력 투쟁을 주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의열단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의열단의 활동을 정리하는 좀 감동적인 영상도 지금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